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점 도시가 함락되면서 두 번째 도시 함락이 이 눈앞입니다. 민간 지역 가리지 않고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양측 사상자가 1,2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Именно избавить людей от этих страданий, от этого геноцида, плечо к плечу. Помогают,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생각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30여 년 전에는 핵을 이제 갖고 있는 나라였죠.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이걸 다 대부분 러시아에 넘겨줘요. 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당하겠느냐. 핵에 대한 고집, 집착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고로 우리는 비핵화를 하면 안 된다. 한국살이 6년차 전나주거바 마리아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 부모님들이랑 할머니, 이모, 삼촌도 있고요. 돈바스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탱크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 다 지나가도 그냥 죽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만갑 오늘 녹화하는 기준으로 19일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지금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방송 나갈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키이브 목전까지 러시아군이 와 있는 상태고요. 이 심각한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목하고 있지만요. 특히 우리나라가 볼 때는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은. 그럼요. 예. 우리도 약 7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휴전 국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한동원 사이를 시험 발사하겠다. 오늘 이 위험이 가중된 이 순간에 저희가 중요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북한과 직접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북핵 담판을 지었던 핵심 협상가, 이용준 대사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으로만 뵀던 그 유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돼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수없이 많은 테이블에 앉아보셨잖아요. 우리 이만큼 나오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아니 사실 테이블에 많이 앉아봤지만 다 비밀 협상이고 그래서 카메라가 중계하는 자리는 처음 나와봐요. 완전 공개입니다, 여기는. 진짜 저도 이 프로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게 고학사님도 그렇고 대사님도 그렇고 외교를 하시던 분들이 되게 무섭게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두 분 다 웃는 상이시고 너무 젠틀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외교가 될까? 근데 북한 대표단도 다 잘생겼고 겉보기에는 마음씨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아주 살벌한 소리 들어가죠. 그러시죠? 사실 근데 이만급에서 이게 여러 대사님을 만났었는데 북핵 전문 대사님은 처음 알거든요. 북핵 담당 대사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외교부에 그 특정한 중요한 현안을 전담하는 대사 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담당 대사, 북한 인권 대사, 국제통상 대사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핵 담당 대사는 이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전략이나 회담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재직했을 무렵에는 북핵 육자회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회담 참가 전략도 짜고 우방국들과 협의도 하고 그런 일을 담당을 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북한이 처음으로 최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실험 직후에 곧바로 통신과 방송을 통해서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공과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AP와 AFP 통신, 교도통신 등도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용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험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또 논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심각할 때 계셨네요. 가장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협상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일이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북한이 절대로 포기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임하는 건데 이게 과연 협상이 되는 것이냐. 말씀대로 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거는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핵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은 먼저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할 때마다 그 얘기하면은 아무리 북핵 그렇죠. 대사지만 짜증나지 않습니까? 협상을 1시간을 하면은 한 20번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위용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때 대사님은 어떻게 좀 뭐라고 좀 봐주세요? 그 뭐 사실은 북한이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199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주석이 북한은 절대로 핵무장 안 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다시 상기를 지키고, 그리고 북한이 안보상의 위협을 받는 거는 한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네가 핵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가 위험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항상 하죠. 저희 프로에서는 이런 거 바로 여쭤보는 거 가능하거든요. 오 박사님, 북한 대사 담당자들도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논리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를 개발한다. 논리를 개발해서 저 사람들이 항상 어떤 말을 할지를 알잖아요. 그럼 개발해서 나와서 A, B, C 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제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국이잖아요. 적대국이죠. 우리는 협상이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웃인데. 말 한마디에 영웅이 되고 말 한마디에 수용소가 발목이 되는 거니까 저는 한국 외교관들한테도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실수해도 가서 옷 벗고 그냥 자기 들어가서 띵가띵가 놀러 다니면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냥 가면 온 가족하고 수용소 가니까 온 가족이랑 사람들 같이 부러운 건 딱 한 가지 그거다. 진짜 외교관 힘들고. 보니까 특이한 이력이 있으십니다. 이용진 대사님 고정 스케줄 중에 매월 방북하는 게 있네요. 매월? 우와. 이 북이 그 북인가요? 같은 북인데 매월? 2000년대 초에 캐도라는 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캐도라는 데서 근무했었는데 캐도가 뭐냐면은 1994년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지어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세 나라가 캐도라는 국제기구를 조직을 해서 그 건설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뉴욕 사무국에 있었지만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거의 매달 이제 북한을 가야 됐었습니다. 덕분에 북한에서 한국 사람이나 어느 외국 사람도 보지 못했던 아주 진기한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의 당국에서 수령님 유훈 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해가지고 일체의 감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내려서 식당도 가고. 그 다니다 보니까 뭐 진기한 것도 여러 번 봤는데 하나는 한밤중에 흥남 비행장으로 가는데 칠흑같이 어둡죠.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뭐 아파트가 수백 채인데 불이 켜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깜깜해서 간신히 가는데 거의 한 500m마다 휘황찬란하게 빛이 빛나는데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가서 보면 김일성하고 김정일 동상. 김정일 동상. 동상이 그렇게 자주 있어? 짧으면 한 200m, 길어야 한 500m 간격으로 끝없이 동상이 있습니다. 저것만 안 해도 거의 모든 집에 그래도 전등불 하나는 킬 텐데 좀 너무하다는 점.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거는 신포가 평야지대입니다. 그 평야지대를 한참을 지나갔는데 양쪽이 다 논이죠. 근데 희한하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논에, 그 넓은 논에.
또 보니까 뭐라고 심어는 놨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쪽쪽 갈라져서 가뭄이야. 죽어가고 가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들이 있는데 울타리 안에는 정말 옥수수에 뭐 야채에 잔뜩 시퍼렇게 자라요. 뭐지? 뭐냐면은 평야에 있는 노는 전부 협동농장이고 거기서 열심히 해봐야 자기 게 아니고 대박이다. 집 안의 마당이나 산꼭대기에서 하면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동농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고 다들 그런 데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량난이라는 게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구나, 정치 체제의 문제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나올 이야기 중에 하나랑 또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는 큰 사건이 사실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원인도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련이 협동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농들을 많이 그 제재를 규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뺏기는 이 그냥 우리가 먹자 해서 소 잡아먹고 뺏기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3위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래? 그 정작지가 농사 비옥한 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비옥한 땅. 완전 비옥한 땅이었는데 대기근으로 1,500만 명이 죽었어. 1,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 아사했어요. 스탈린의 정책 때문에. 야, 진짜 아니 저희가요 오늘 대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 들을 겁니다. 아마 북한은 분명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북한의 핵 문제, 우크라이나와 연결지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한번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지만 녹화일 기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9일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는지 잠깐 기억을 말씀드리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관계는 그 역사가 800년이 넘어요. 이게 그러면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느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땅덩어리 정말 큰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부동항은 흑해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흑해 통해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방법. 이 흑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도 있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서방 세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나토라는 군사 동맹을 만들었어요. 거기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소련을 위시로 한 그 동구권은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군사 동맹체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서로 대립을 하다가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돼요. 그럼 나토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요구를 한 게 뭐냐면 나토 측에 동베르린과 서베르린이 갈라지잖아요. 그 선을 남북으로 딱 갈라가지고 나토는 그 선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더 안 들어온다. 암묵적 동의를 해요. 나토 측도. 근데 웬걸? 원래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가 슬슬 나토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 러시아와 이 나토 사이에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 벨라루스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 이제 그 유로마이단이라는 그런 그 시민혁명 이후에 나토의 가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은 미국을 위시로 한 군사 동맹체와 국경을 맞대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돈바스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갈등을 이제 빚어오다가 2014년도에 이제 돈바스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요. 우리는 분리 독립을 하겠다. 여기 이제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해줘요.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슬랴반스크에서 친러시아 무장세력과 우크라이나 진압부대 사이의 무력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반군 거점에 대해 집중 공격 명령을 내린 상태. 현재 정부군과 반군은 도네츠크 공항 장악을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대에 10만 대군을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는 드디어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펼치고 이 돈바스 지역을 장악을 하겠구나, 본격적으로. 근데 러시아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군사훈련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런 상황에서 2월 24일 날 결국 침공을 해 들어갔는데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은 이거예요.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작전이다.
договоров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опомощ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돈바스에서 치고 들어가고 터키에서 남부에서 치고 들어가고 또 북부에서는 벨라루스에서 치고 들어가고 전면전을 벌인 거죠. 와, 21세기 전쟁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원래 이게 못하게 돼 있죠. 그럼요. 네. 민간에 대한 폭력은 범죄지, 범죄. Папа! Ты тут? Пап, подожди, терпи! Терпи! Кидай, блядь! Кидай! Кидай, блядь! Кидай! А, блядь, кидай! Готовы! Працівник поліції України, і я давала присягу своєму народу, державі, що я буду їх захищати. Я просто виїхала на один день, щоб дитину залишити батькам і вертаюсь назад. We started to teach 2 days ago. Мы не боимся умереть за нашу украинскую жизнь. Нікого не боюсь стільки, скільки потрібно, щоб перемогти у цій нашій вітчизняній війні. 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손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맞습니다. 현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에서 6년째 살고 있는 마리아 제르노 주코바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안녕하세요라고 저희가 여쭙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정말 안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고 떨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2016년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네. 현재는 그림 작가 활동 그리고 모델 활동 네. 하고 있고 처음으로 제가 석사 때문에 혼자 왔는데 한국 생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남동생도 데리고 왔고 그래서 같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에는 누가 남아있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제 부모님들이랑 할머니, 이모, 삼촌도 있고요. 언니도 있어요. 그 지금 가족이 키이브 쪽에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돈바스 지역 아시죠?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이 밤새 총성이 들리고 유성우 같은 기관총 섬광이 폭격의 군인뿐 아니라 시민 피해가 줄을 이었습니다. 거의 위험한데. 선신타워 같은 것은 이제 전쟁 때문에 파괴가 됐고 일반 사람들의 아파트 같은 것도 없어지고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많이 왔고 네, 네. 피해가 많네요. 네.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세요? 네네 매일매일 연락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연결되고 있지만 안 그래도 돈바스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서 계속 연락하고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폴란드 국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폴란드로 네. 피난 안전하게 가잖아요. 네네. 부모님 계신 곳은 따로 어디로 갈 수가
없나요? 지금 조금 일단 가는 자체가 위험하고 예를 들면 어딘가 가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격으로 탱크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 차 지나가도 그냥 죽이고 있어요. 그냥 그 지역은 거기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 오늘 사실 녹화일 기준으로 제가 파악한 소식이 마리아 씨가 얘기해준 소식과 비슷한데 이 수도 키이우에서 피난 행렬이 북쪽 남쪽으로 이어지는데 러시아군이 다리 위에서 무차별로 사격해가지고 그런 전직 상황이에요. 뉴욕타임스 기자도 뭐 사망했다는 소식가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키이프의 이제 북쪽 강이 이르핀 강인데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가 그 이르핀 강을 폭파시켰어요 오늘. 맞아요. 잿더미로 뒤덮인 키이우 북서쪽 소도시 이르핀. 무차별적인 폭격에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키이우 도심 진입로인 다리들을 잇따라 폭파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부모님 계신 돈바스 지역에서도 지금 러시아군이 무차별 똑같이 사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피난 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흰색 쿠키 같은 거 걸고 일부러 왜냐면 제가 싸우지 않다 일반 국민이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 차에서 애기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얀 했는데 수건 걸고 베이비 안 그래도 다들 죽었어요. 그거는 다 그냥 사격으로. 신경 안 쓰는구나. 네, 신경 아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양조장을 왜 뒀지? 맥주 공장에서 화염병 만든다고 초기에 아마 그런 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소련군의 고전적 전술이네. 그냥 아파트에다가 저렇게 주거 지역에다가 폭탄을 어우 저건 뭐야? 자, 그 마리아 씨 친구들 중에서도 전쟁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는 친구도 군인으로 가서 싸우고 있다고 제가 아는 여자분들도 전 들고 싸우고 있대요. 그냥 일반 분들이. 그리고 한국에서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친구 아버님이 잠전한다고 얘기하셨고 엄청 울었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군인으로서 싸우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매일매일 무섭고 연락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 반대, 푸틴 반대 시위를 하는데 하는 즉시 바로바로 체포가 돼서 끌려가고 심지어 푸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푸틴 지지율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전쟁 전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전쟁 이후에 푸틴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뭐냐 특별 군사 작전이라 그래. 전쟁이라고 안 불러. 특별 군사 작전이고 뭘 하는 거냐면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파시스트들, 나치, 네오나치들이 장악을 했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고 우리가 해방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나치, 네오나치들을 제거하는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아, 고 박사님. 사실 우리 좀 영상 보면서도 제일 우리가 공분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일 텐데 어때요? 이게 이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살상 금지하는? 그런데 그게 전체주의 나라들이 보는 시각하고 자유진영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진영에서는 어쨌든 시민들, 병원, 뭐 산부인과 병원 이런 거는 정말 터부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치면 안 되는 거. 폭격하면 안 되는 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산부인과 거기서 네오나치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전체주의 국가들이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일반 주민시설도 그렇고 거기 네오나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만 놔둘 거냐. 그러니까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이다. 그런 건 상관 안 한다. 제가 지금 고 박사님 그래갖고 이 고 박사님도 계시고 예. 저도 박사학위를 갖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 고 박사님, 고 박사님, 사실 우리 좀 영상 보면서도 이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살상 금지하는? 그런데 그게 전체주의 나라들이 보는 시각하고 예. 자유진영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망가? 어떻게 구별하지 그러면? 장군님으로 할게요 그냥. 모처럼 아니 농담이에요. 모처럼 오늘 그 귀한 고시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 전쟁터가 막대 먹은 장소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라든지 민간인 관련된 시설들은 1977년에 이제 제네베 협약 제1차 추가 의정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투원하고 비전투원을 구별을 해라. 민간 시설, 군사 목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군사 목표에 관련된 이거에 대해서 작전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설령 군사 목표라 하더라도 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주요 인프라, 그 다음에 큰 제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군사적 목표라 하더라도 공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듯이 러시아는 원전까지도 전부 그냥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국제법에 다 이제 위배되는 것이고 아까 마리아 씨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피난 가는 행렬에 대해서 지금 사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언제 공격하겠다는 걸 뭐 비밀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충분히 좀 텀을 두고 안에 있는 민간인들은 빨리 다른 데로 빠져라 하고 사전에 경고를 해 주도록 그런 것도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이제 안 지킨 것이죠,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관계자들이 협상을 했어요. 근데 2차 협상 때 결과물이 키이우를 공격하더라도 이 민간인들이 피난을 갈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존은 우크라이나도 공격을 하면 안 되고 러시아도 공격을 하지 않도록 러시아가 2차 협상 때 합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이 녹화일 기준으로 전쟁 3주차잖아요. 근데 전쟁 1주차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유를 부렸어요. 근데 러시아가 생각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키이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사항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 2주차에 드러난 국민들의 결집이고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폴란드 국경을 딱 보면은 남자들이 가족들 다 이끌고 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아이만 딱 먹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고 또 바깥에서 사는 외국에 사는 이제 2만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의무가 없는데 기약 없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끝까지 남아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사실 많았잖아요. 뭐 코미디언 출신이다, 뭐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수도를 지켰어요.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ніяку зброю ми не складемо,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нашу державу. 그다음에 서방 언론이랑 인터뷰할 때 나도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살고 싶다. 하지만 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죽을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외신을 인용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깎아내리는 종류의 국내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정부의 내각을 갖다가 전부 다 무슨 방송 작가들이나 비전문 정치인들을 갖다 기용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보니 친러 성향의 사람들을 이게 빼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남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전부 러시아 사람 쪽인 거야. 코미디언 지금 왜 비하를 하려고요? 그거는 아예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저는 그냥 언어도 되게 비슷하고 뭐 형제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거의 남한하고 북한 차이 같아요. 약간. 예컨대 예를 들어가지고 푸틴은 딱 할 때 뭐 코로나 걸리기 싫다고 자기는 여기 앉아 있고 저쪽에 한 20m 떨어져 배신들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공화국의 독립에 찬성한다는 거 아니야? 막 윽박지르잖아.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하냐면은 티셔츠 딱 입고 이거 해가지고 이러면서 다녀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생각도 완전히 다르고 러시아 사람들은 완전히 그 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뇌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도 그냥 소유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나토니 뭐니 이런 문제이기 이전에 그렇지. 인권과 권리와 자유 이런 문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토는 되게 좋은 명분인 거예요. 되게 좋은 명분이야. 푸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저는 이게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의 상황이랑 자꾸 겹쳐져서 보이는데 독일이 히틀러의 이제 정권 아래서 굉장히 크게 경제적으로 발전했거든요. 초반에. 크게 발전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압박을 해요. 똑같이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돈바스 지역처럼 체코슬로바키아에도 독일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독일이.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뮌헨 협정이라는 걸 해요. 뮌헨 협정에서 모여서 독일, 오케이, 알았어. 전쟁하지 마. 대신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체코슬로바키아 되게 미안해. 근데 여기는 그냥 독일까지 주자.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해서 줘요. 그리고 히틀러 말을 믿고 당시에 영국 챔버린 수상은 그거 좋다고 히틀러가 각서 썼다고. 영국 와서 막 흔들면서 내가 평화를 지켰다 이래요. 런던 공항에서. 정확히 6개월 후에 체코슬로바키아 독일에 병합되고요. 그로부터 다시 6개월 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신호를 준 거야. 러시아에 크림반도 병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서방 세계가 어떻게 했어요? 보고 있었지. 그냥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토는 제가 보기엔 일종의 되게 좋은 명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쟁 시작해도 이런 연산 봤을 때 각자 연산이라고 제가 내 친구한테도 삼촌한테도 얘기했을 때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삼촌한테 나한테 나쁜 말하고 저희 대립 지역에서 할머니도 러시아 편이라서 내 말한테 안 믿어요. 사실은 그렇게 의견이 너무 달라다 보니까 삼촌이 마리아 씨 말을 안 믿는다고요? 네, 제 할머니도 안 믿어요. 근데 할머니 지금 러시아도 아니고 대립 지역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러시아 정부는 시위대뿐 아니라 언론에도 마술을 뻗쳤습니다. 러시아 정부 표현대로 우크라이나 내 특수 군사 작전이 아닌 침공,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가짜뉴스로 몰아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이나 SNS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대립 지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러시아 가짜 뉴스만 볼 수 있어요. 아예 우크라이나 뉴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짜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라는 게 북한하고 비슷하고 러시아는 그냥 정부가 주는 정보만 믿는 거 나머지는 다 가짜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중간중간 회담을 계속 하고 있나요? 협상? 휴전 협상을 3번 했나요? 계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워낙 결사항전을 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철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마냥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땅을 잘라주고 주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이제 휴전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가입 대신에 미국, 러시아, 터키 등이 가입하는 안전보장 조약을 통해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그게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 조약은 그냥 조약입니다. 조약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 깰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독립할 때 그 조약이 있는데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하면은 러시아가 앞으로도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에 모든 나토 회원국이 자동 개입 의무가 생깁니다. 맞아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 나토가 좀 도와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토가 개입하는 순간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토의 입장에서도 개입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것 같고 다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군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뭐 수도도 끊고 전기도 끊고 해서 아예 고사 작전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그 사상자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입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다라는 얘기까지 무기도 없고. 네. 그리고 이게 러시아도 지금 3일 만에 전쟁을 끝나려고 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길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참이고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러시아의 그 목줄을 죄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해외 금융자산 동결.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6,400억 달러 정도의 그 외환 보유 규모가 있는데 400억 달러가 이제 영국과 미국 계열의 은행에 다 예치가 된 상태예요. 돈줄 끊겼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특히 이제 독일로 들어가는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막는 건데 이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면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 서유럽은 겨울에 덜덜덜덜덜 떨게 돼요. 그러게요. 설마 너희들이 이건 안 잠그겠지. 노르트 스트림을. 독일이 큰맘 먹고 잠궜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숨통은 뭐냐면 그 석유 수출인데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수출량의 40%가 이제 그 원유 관련된 제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이제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설마 이 수출 금지를 할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어요. 와. We're banning all imports of Russian oil and gas and energy.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석유값은 물론이고 무슨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다시 화석연료 써야 되고.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이 1리터당 2,000원이 넘었잖아요. 맞아요. 2천 넘었더라고요. 너무 비싼데. 그리고 곧 1리터당 3,000원이 넘을 거란 이야기예요. 와. 그렇게 비싸져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거기는 그 2불 얼마 했었는데 지금 4불 넘었다. 미국은 엄청난 타격이 2배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평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오페크라는 그 산유국 단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올렸죠. 원유값을 올렸어요. 대사님 기억하시죠? 네, 오일 석유 쇼크. 파동. 제1차 오일 쇼크. 1차, 2차 있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서 원유값이 2배 올랐잖아요. 네. 그 당시에 몇 배 오른지 아세요? 30배 올랐어요. 30배 올랐어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뭐 그러면? 미국처럼 장거리 왔다 갔다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미국은 뭐 그럼 못 다니겠다. 근데 제가 희망을 가지는 건 뭐냐면 30배 올랐는데도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남았고 또 세계 경제도 살아남았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갔으니까 이번에도 2배 올랐지만 제발 그 평화적으로 안정이 돼서 다시 경제도 제대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분명히 본인들도 피해를 볼 텐데 세계 각국이 국제회의 중에 러시아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Ми боремося за наші права, свободу та життя. А зараз ми боремося за виживання. І це найголовніша наша мотивація. Але ми боремося.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Украинский режим все эти годы проводил курс на агрессивную дерусификацию и принудительную ассимиляцию. 러시아 외무장관이 연설을 시작하자 다 나가버립니다. 엄청난 항의였죠. 전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 이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못 보는 거야? 조금 사실은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응원해주고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해주셨고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 가서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 들고 왜냐면 저는 똑같은 국민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고 SNS 통해서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아니, 정말 네, 너무 결코 이번에는 식지 않고 많은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끝까지 아마 지원하고 응원할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영상에서 또 봤듯이 이 각국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보이콧을 한다는 게 사실 이런 사태는 흔한 일이 아니죠.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죠. 물론 유엔에서 어떤 진영 간의 대결이 있을 때 반대 진영이 일괄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하듯이 철수를 하는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모조리 참석을 안 하는 건 저도 처음 봤고 원래 이제 외교가에서 웬만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더라도 웬만하면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을 하고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말에 왜 저 더러운 소리 들으면 귀를 씻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건 도저히 못 듣겠다 해서 다들 나갔는데 그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분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고립이 된 상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네. 러시아 편을 또 드는 나라도 있잖아요. 이 와중에 진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게 있습니다. 어디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외교부가 입장을 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이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해서 이익을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국민들이 규탄하는 이 국면까지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포장할 수 있을까? 뭐라고 발표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안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게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절대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진지하고 적절하게 러시아에 대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합리적으로 다뤄줘야 한다라고 중국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또 오로지 또 핵 하나로 전 세계를 또 위협하는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The root cause of the Ukraine crisis totally lies in the hegemonic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which indulge themselves in high-handedness and arbitrariness toward other countries. 눈은 남탄만. 중국도 기권했는데 북한은 반대표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 독재, 장기. 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집권 기간을 보니까 대충 20년에서 30년이에요. 다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이 나라 다 똑같아요. 다 미국 탓이에요. 근데 북한도 모든 악의 근원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김성 대사는 사실 우리 후배고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자기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알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엔이나 제네바 같은 데서 회의할 때 맛이 가지가지 하거든요. 말을 할 때. 기운든 게 다 보여요. 그래도 또 그걸 해야 돼요. 외교관은. 그러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하는 건데 모든 악의 근원은 미국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정말 그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아무 어떤 정말 정반대로 역행하는 거죠. 탄도미사일을 발사. 오늘 오전 7시 52분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북한이 역행한다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분위기 제대로 탔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미국과 세계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이 시점, 혼란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게 북한으로는 최적기의 타이밍이죠.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은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담은 줄이고 싶으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가장 갈등이 정점인 이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는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도발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죠. 두 번째, 러시아 푸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중국이 외교부 입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기권 표시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중국보다 더 나갔어요. 반대를 표시했어요. 그럼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중국보다 북한이 더 고맙네. 나중에 중국이 북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가 북한 더 챙겨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미묘하게 우리나라 대선과 일정이 겹쳤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북한은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아무 관심 없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ICBM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를 내던진 거죠. 더 나아가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핵무기 이참에 완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같은 사이클을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이클이냐? 2017년하고 2018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죠? 2017년에는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2차례나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랑 서로 뭐 화염과 분노, 뭐 늑다리 서로 말의 전쟁을 하는데 계속 미사일 실험도 해요. 14차례나 2017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의 구름, 위기감이 있으니까 2018년 1월 1일에 자세를 확 바꿉니다. 북한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북남 관계 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위험이 있으면 북한한테는 그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 협상을 할 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2017년과 똑같이 2022년 동안은 계속 도발하고 군사력 강화하고 ICBM 테스트도 하고 핵실험도 해서 최고로 긴장을 높인 다음에 갑자기 180도 선회를 해서 2023년 1월 1일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정상회담 한번 하자. 평화를 논의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2023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리진 않았어요. 이제 외교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전쟁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절대로 이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죠. 그렇구만. 이거 알면 어떻게 느낄까, 인민들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살 때 진짜 우크라이나 무용단도 공연하고 러시아 무용단도 공연하고 합동 공연도 하고 그래서 두 나라가 형제 같은 나라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너무 충격받고 당연히 미국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삼촌도 그렇고 러시아에 다 이렇게 벌목공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맞아. 근데 사실은 북한은 어떤 식의 교육을 해왔는가 하면 사회주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없다. 항상 제국주의 나라들이 침략이 오지. 사회주의 나라를 침략해왔다. 이건 역사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게 이건 설명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식 버전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치화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특수작전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간부들한테 하는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제국주의 미국에 완전히 넘어가서 계속 소련을 위협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자국책이다. 그건 그렇죠. 근데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한테 강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본을 받아봤는데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군사대국인 소련에 까불다가 결국은 얻어 터졌다. 남조선도 특히 우리한테 보육관 우리한테 이렇게 까불다가는 너무한다. 똑같이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일꾼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한다. 버전이 세 개가 돼. 그 버전이 세 개죠. 와. 러시아 지금 이 사태 불거지기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만해라.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려고 그러죠.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무력으로 침공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항해서 만일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참전할 거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대만 전쟁하고 이유도 같고 전개사항도 굉장히 비슷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대단히 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초강경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로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만일에 대만을 침공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고 시진핑 너도 건조해서 쫓겨날 거다. 이런 엄청난 그 경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돕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핵 대 핵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끔찍한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우크라이나도 이제 30여 년 전에는 핵을 이제 갖고 있는 나라였죠. 그것도 뭐 보통 핵이 아니고 핵에 이제 3위에 랭크돼 있는. 그렇다면서요. 네. 소련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배치해 놓은 핵폭탄이 많아갖고 뭐 지하 창고에 들어가면은 뭐 팔에 걸리는 것이 핵폭탄이었다 할 정도로 폭탄이 뭐 한 1,900여 개에다가 ICBM이 170여 개가 있었고 우리가 그 전술 핵폭탄이라 그러는 거 그것도 한 2,000여 개 이제 이상이 있었던 거죠. 다 있었네. 그걸 사실은 이제 다 주변국들이 뭘 보장해 준다고 그러는 그 말을 믿고 없애버렸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94년도에 부다페스트 각서라고 해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당연히 우크라이나 참여해가지고 핵무기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향후 우리가 위협당할 경우에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이걸 다 대부분 러시아에 넘겨줘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1위 핵 보유국은 러시아입니다. 핵은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한 10% 20%라도 남겨놨더라면 생각이 날 수밖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북한하고 이전에 우리 박정희 정부의 생각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않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좀 그것은 조심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전략 무기들 세계 제3위의 핵탄두 약 1,900개 그리고 700개 이상의 핵 탑재 순항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게 아니었어요. 소련 거니까 소련한테 돌려줘야지 우크라이나가 자유 독립국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북한은 3대에 걸쳐서 공든 핵을 쌓아왔죠. 김일성은 비밀리에 핵 기술을 들여오고 그리고 김정일은 비핵화하는 척하면서 핵실험했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우린 핵 보유국이다 선언까지 합니다. 3대에 걸친 3부자의 핵 정리해봤습니다. 어, 62년이요 저게? 자,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북한이 오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와.
이거 뭐 아주 오래된 그 북한의 핵에 관련된 그 순서를 좀 봤어요. 맞아요. 아니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이제 뭐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이 감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2017년도에 이제 북한 당국이 이른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 성공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고각도로 발사했거든요. 슉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근데 이걸 정상각으로 이제 쏘았을 경우에는 10,000km 넘게 날아가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10,000km가 넘는 것은 이제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동부 워싱턴 DC와 플로리다까지 다 커버한다는 것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 12호 등등등은 약간 무스탄 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그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겨우 해서 어떻게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는 개발했는데 갑자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구석기에서 갑자기 반도체 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2년 안에. 그러면 도저히 이거 북한 기술로는 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건데 뭔가 있다. 해서 서방 세계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ICBM의 엔진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ICBM에서 쓰고 있는 T-250이라는 엔진과 똑같은 거예요. 일단 외모가. T-250이라는 건 어떤 엔진이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해서 생산됐던 그런 엔진이에요. 유즈마슈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미사일 생산 계산.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가 하나 탐사 보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미 2011년도에 북한 스파이 2명이 들어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기술을 외부로 유출시키려다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체포가 돼서 징역을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탐사 보도를 해서 공개를 한 내용이거든요. 어찌됐거나 갑자기 이제 그 북한의 ICBM 기술이 이제 월등히 높아진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이었다라는 걸 정보이죠. 근데 이제 보면 북한은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미사일하고 핵기술 그걸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외교부에서 각 대사관들의 조국 융성 발전 자료라고 북한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산업 스파이죠. 1순위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상대국 기술을 말하면 절취해서 획득해서 절취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획득을 해서 조국에 보내라. 굉장히 그랬는데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게 구소련 붕괴입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핵을 만들던 기술자들, 미사일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 한 달에 $5,000씩 월급을 줄게. 그리고 모든 체류비를 다 줄게. 평양 가자. 그래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때 아마 원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말한 것처럼 맞는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핵 기술은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가고 미사일 엔진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가요. 만들어보고 쐈는데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실패를 해요. 근데 어쨌든 또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룹니다. 자, 북한의 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사리 개발이 됐는데 당연히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에 이르게 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이거 막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야 이제 북한 진짜 안 하나 보다. 변하나 보다. 저는 이제 핵 개발 더 이상 안 하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좀 스멀스멀 이상한 소문들이 나와요. 이게 3중 트릭입니다. 3가지 트릭이에요. 첫 번째,
4년 전에 풍계리 폭파했던 것 자체가 트릭입니다. 왜 나 눈으로 봤는데 방송에서? 풍계리를 폭파하는 척했고 얼마든지 재개발할 수 있고 재가동할 수 있게끔만 폭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갱도 입구만 무너졌지만 안쪽까지 폐쇄가 안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때 당시 4년 전에 북한이 핵시설을 붕괴시켰다라고 믿게 하는 트릭. 자, 그런데 방금 제 말 속에 두 번째 트릭이 있습니다. 자, 풍계리가 재가동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지금 포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두 번째 트릭이에요. 두 번째 트릭. 왜냐? 지금 그 이유를 말할게요. 풍계리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핵실험한 곳입니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풍계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그때 폐쇄하는 쇼 했다가 지금 재가동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쇼인 거예요. 국제사회의 시선을 풍계리에 맞추는 거예요. 풍계리가 재가동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나 우리 측 관측이 나오면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풍계리가 그만큼 상징적이니까요. 하지만 자, 세 번째 트릭.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도 최근 재가동되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영변의 핵시설 일부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핵탄두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는 원심 분리기 공장 지붕만 눈이 녹아 있습니다. 공장의 냉각장치 부근엔 수증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는 해설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영변 핵시설은 또 어떤 곳이냐? 40년 된 핵시설입니다. 영변에서 할 수 있는 핵실험은 더 이상 유의미한 핵실험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세 가지 트릭을 말씀드렸잖아요. 풍계리 폭파하는 척하다가 재가동하고 이번에는 영변까지 대가동하고 있는 척을 한다. 이미 국제사회의 북한 핵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전문가들은 풍계리와 영변을 보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분강, 중국 국경 인근 양강도 영저리 핵시설, 천마산 핵시설, 평산 핵시설, 영덕 핵시설, 태천 핵시설, 북한에 숨겨져 있는 핵시설을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28곳입니다. 오, 그렇게 많다고? 유의미한 핵시설이죠. 우리 북한의 핵 능력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과소평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경향이 있는데 북한에 앞서서 핵 개발한 나라가 8나라입니다. 예. 5대 핵 보유국. 미러, 영국, 프랑스, 중국, 프랑스까지 5명의 나라에 이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나라가 3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8나라인데 그 핵무기 숫자로 따지면은 아마도 북한이 뭐 9번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핵 기술, 실질적인 핵 능력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날아가서 그런가요? 왜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세 나라는 누구도 수소폭탄이 없습니다. 수소탄이 있는 나라는 5개 핵 보유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ICBM이나 SLBM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5나라 외에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은 명실공히 세계 6위고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를 빼면은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은 핵 보유량이 기껏해야 200개, 300개. 중국도 한 300개 정도인데 그래서 북한이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핵 무기 양을 늘린다면은 아마도 몇 년 내에는 거의 중국도 추월하고 미국, 러시아 다음에 제3위 핵 보유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력을 거기다 쏟고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이제 오래됐고 올해 들어갔고 2022년도에 마 10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이제 미사일까지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이제 러시아, 그다음 중국 다음에 이제 북한이 세 번째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다. 왜 그러냐? 상대방 미사일 속도하고 우리 속도하고 우리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략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뭐 마 5 내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패트리어트 3나 뭐 천궁으로 커버가 가능했는데 만약에 이제 마 10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이 요격 미사일로는 이제 요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드가 됐든 뭐가 됐든 다층 방어를 할 수 있는 저 높은 데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몇 년 전에 이제 이스칸데르라 그러는 거하고 에이테킴스라 그러는 변칙 기동을 하는 이런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 일정한 탄도를 그려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요격을 해갖고 떨어뜨리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냥 수평으로 또 가버리고 올라갔다. 네. 이렇게 이제 기동을 하니까 이제 요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요. 이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력을 총동원해서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북한에서 최근 김정은의 사진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저 사진입니다. 아니 저기 이 사진을 뭘 중점을 이게 거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약간 스타일링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파격적이잖아요. 여기에 눈길이 확 갔다가 배경이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 찍은 장소가 바로 우주 위성을 발사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트릭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서해 위성 발사장인데 이름에서 북한이 우리는 위성을 발사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북한이 앞으로 위성 발사를 증대하겠다. 목적은 한국과 일본 태평양 지역을 우리도 미국처럼 일본처럼 위성으로 정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국제사회는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로 인공위성이 나가는데 발사체 앞부분에 탄두를 실으면 핵탄두 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인공위성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쏠게라고 하는 건 핵도 고도화됐고 소형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ICBM 미사일을 쐈을 때 정확도를 계속 높여가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앞으로 우리가 군의 정찰 위성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할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의 사진 공개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 좀 뜬금없는 게 북한이 정찰 위성들을 발사하겠다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도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첨단 기술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이제 4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양절이라고 하는 게 4월 15일인데 여기 맞으면서 아마 대규모 ICBM을 발사를 할 건데 그거를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고 트릭을 쓰는 거죠. 명분을 만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뭐야 우리도 저거 정찰 위성을 쏘는데 너네들이 왜 말을 해? 이런 것들 하면서 또 국내 사람들한테는 야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쏘는 정찰 위성을 우리가 쏜대 또 자부심을 높여주는 거고 외국에는 자기네들을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는 이렇게 교묘한 수를 쓰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들을 실험해 나갈 것이다. 네. 북한이 결국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4년 전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 조치,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북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선언을 뒤집은 이번 ICBM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지 약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고도 6,200km, 역대 최대 높이까지 올랐습니다. 정상 발사 땐 최대 사거리 15,000km로 모라토리엄 선언은 명백히 파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대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이 됐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 비율을 맞추고 불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습니다. 이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는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무모한 공격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옛날 뭐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권총 차고 1대1로 대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서로 싸우는 게 이제 명확한 거예요. 그 누가 먼저 총을 빼느냐가 이제 승부를 결정짓잖아요. 예. 그래서 면밀히 상대방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딱 보다가 제가 분명히 뽑는다 하는 순간 내가 먼저 뽑는 것이. 늦은 사람이 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제 타격인데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쏜다 그러면은 지금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그 사드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한 발 쏠리가. 네. 그런데 여러 발 다량을 동시에 쏜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어느 것부터 내가 요결할 것인지를 하다 보면은 탐지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고 하나만 더 들어오면은 충분히 우리 남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저는 뭐 그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북한이 핵을 쏜다면 어떡하느냐. 실질적으로 구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저기 미사일 나왔다 기차 타고 있다 뚜껑 딱 열려가지고 고체 미사일, 고체연료 미사일 쏘게 되면은 우리가 딱 볼 때 저게 연습이야, 세웠다 다시 눕히는 거야, 아니면 쏘려고 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쏘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때리는 순간 이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 조짐이 있는 거고 그전에. 그다음에 사드 배치 딱 해가지고 1조 6천억 드는데 우리도 모르고 사와야 돼요 그거를.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한국에 들어있는 성주도 뭐라고 그러겠냐면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 건 그 미사일 이거보다는 뭘 본 거냐면 일단 그 레이더를 본 거거든요.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系统，我们敦促美方不要做损害中方利益、干扰中韩关系的事。 중국 시민 수백 명이 롯데 철수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깁니다. 사실상 정말로 그 정도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비용을 무릅쓰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대사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랑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는 동맹 강화 및 확장, 그리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 근데 중국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돼요.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잘 읽어보면 이건 축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축전이 뭐라고 썼냐면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용의가 있다.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맞장구를 쳐줄 용의가 있다는 거지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한국 시보는 사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드 배치를 자꾸 내정이나 주권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라. 이거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다. 그리고 중국은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국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역사랑 굉장히 다른데? 어느 나라 역사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상호 존중을 지켰기 때문에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지금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대화할 수 없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비핵화, 또는 단계적인 비핵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적인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30% 폐기했다. 그럼 30% 비핵화가 된 겁니다. 90% 폐기해서 10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이 주장하는 그 부분적 비핵화 주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 측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영변 핵시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20-30% 정도. 나머지는 다 이제 숨겨진 비밀 핵시설들인데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전체 다 해제해라. 이게 북한의 요구였는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그랬지 영변에서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영변에 있는 핵 제조시설 이미 못 쓰게 됐으니까 그거 폐기하는 대가로 비밀 핵시설들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만든 100개의 핵무기는 다 그대로 갖고 있겠다. 대신 당신은 모든 유엔 제재를 다 해제해서 이것이 북한의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정말로 통 큰 양보를 해서 70%를 핵을 진짜 폐기했어요. 네. 30%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재 조치를 70% 해제를 합니다. 30%만 남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북한은 그다음에는 다시는 핵 협상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살만해. 돌아가서 30% 가지고 한 2-3년만 열심히 가동하면 다시 또 100%가 됩니다. 그렇지만 없어진 70%의 제재 조치는 살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외교의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조치는 하나도 폐기하지 않는 이게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비핵화에서 점점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레토릭이에요.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식 모델을 원하고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원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데 정말 노답인데 그렇다고 비핵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짧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떤 정상 국가화라는 그 수레바퀴하고 비핵화하고 같이 돌리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과제지 하루 이틀 1년 2년 사이에 해결될 과제가 전혀 아니다. 제가 그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디 세미나나 강연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뒤죽박죽인데 그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멋있는 답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진실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협상을 해결 또는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협상은 계속되겠지만 거기서 비핵화가 합의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미래상은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은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갖지 않은 남한의 장기적인 대치 또는 영원한 대치가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만한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비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빌미로 남한을 침공하는 것은 꿈도 못 꾸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핵우산 이것을 좀 더 자동화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핵 협상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Я хочу всем передать русски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не верят новостям,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ят в Украине. Это все правда. Мои родители, мои близкие живут там. И они сейчас переживают безумно плохие вещи, которые я бы не пожелала бы никому. Поэтому, если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ерьте, выйдите за нас, проголосуйте. Уберите Путина с этого места, с места в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И как ни крути, я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очень сделать сложно, вы рискуете своими жизнями, но наши люди умирают ни за что. Поэтому я прошу вашего понимания и помощи. Сам не знаю. Imagine there's no heaven. See as if you try.
wa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y.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ращаются к вам дети Украины. Отзовите свои войска.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대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아내는 백두혈통의 김병희. 김정일의 정권을 떠받들었던 장성택. 장성택이는 걸어다니는 김정일. 장성택이 김정은의 킹메이커였다. 스마일이즈 굿! 채널 A